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찬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2017년 쌍방울 그룹의 중국 훈춘 공장에 이해찬이 자신의 측근 중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이 쌍방울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이해찬과 이화영이 지난 2017년 7월에 훈춘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 속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찬이 이화영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쌍방울 재판에서,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실 진술은 나왔습니다. 쌍방울 직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과 이화영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경비를 쌍방울 측이 모두 정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진술은 나왔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그 증거까지, 확실한 증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쌍방울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화영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쌍방울에 있었던 사람들, 이화영도 쌍방울에 있었고 이해찬의 전 보좌관도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과 이재명, 이해찬의 관계, 이 사이에는 이화영이 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현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질신문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러면 기업하는 사람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입을 다물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재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 이걸 뚫어낼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 그 인물로 이해찬이 꼽히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 수사가 사실은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돈을 내준 겁니다. 800만 달러 중에 얼마가 됐든 300만 달러는 분명하게 이재명의 평양 방문 경비 쪽으로 넘긴 겁니다. 북한 쪽에.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인데, 이게 지금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 북한 측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돈을 넘겼다,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법적인. 훨씬 이 증거를 잡아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 재판을 끌어가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쌍방울 회사를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빨리 많은 것을 검찰에 풀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벽에 막혔던 겁니다. 이 이화영의 벽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걸 이해찬을 고리로 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게 검찰 수사의 방향이고, 이해찬이 이 이재명과 쌍방울 사이에 결정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해찬이 이 쌍방울의 중국 공장을 이화영과 함께 방문을 했다. 그 사진까지 드러났다. 이해찬은 또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는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적대시를 하고 있었죠. 그게 소위 해경군 김씨 사건입니다. 이재명의 부인이 해경군 김씨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아들, 문재인의 아들이죠. 그 취업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이재명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문 쪽 대깨문들은 당연히 이재명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경기도가 사실은 남북 가장 근접해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강원도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최문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최문순은 방북단에 데리고 가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재명은 쏙 뺍니다. 당연히 이재명으로서는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문 쪽이 이재명을 밀어내고 있다. 차기로. 그래서 이재명은 많은 방법을 물색을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경기도가 직접 이제 대북 접촉에 나서겠다라고 해서 끌어들인 게 쌍방울이었습니다. 이 쌍방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용을 합니다. 쌍방울의 주요 요직을 지냈던 이화영을, 이 이화영은 이해찬의 최측근입니다. 이 이화영을 부지사로 끌어들일 때 이재명이 이해찬과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친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적대시하는데 이해찬만 나서서 이재명을 적극 변호하고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을 이해찬이 당대표를 지냈던 이해찬이 갑자기 이 이재명을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기울어진, 친문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재명에게 기울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이화영인데 이 이화영은 이해찬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해찬의 청거로 인해서 이재명이 이화영을 부지사로 임용을 했을 것이다. 이해찬이 이재명과 쌍방울의 관계,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해찬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검찰이 파고들면 결국은 이화영도 무너질 것이고 이해찬도 무너질 것이다. 이해찬, 이화영 이 라인이 무너져야 이재명에게 직접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부분에 혐의를 물을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밝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찬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해찬이 이 쌍방울로부터 사실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지금 비용을 전액 지원을 받고 중국의 쌍방울 공장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해찬이 여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이 비용을 지원한 것이 뭐 그렇게 큰 건은 아닙니다. 비용을 지원한 것이 적법했느냐, 이 부분부터 파고 들어가면 이해찬이 걸려들 것이다. 이해찬이 걸려들면 지금 이화영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해찬과 이재명의 관계, 이건 쌍방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들이 좀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계기로 해서 좀 밝혀질 것인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적절하게 받아쳤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 부분입니다. 이제는 안민석이 나서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먼저 마셔보라 라고 했고, 정청래는 대통령실이 원전 오염수를 식수로 주문을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것을 지금 식수로 쓰자는 말도 아니고 지금 그걸 마시자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느냐. 원전 오염수 처리를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걸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IAEA를 통해서 검증하고 우리도 검증해서 그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방침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아예 어떤 처리를 하고 뭐 어떻게 정화를 해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다에 버리도록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인 검증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누가 마시라 식수로 쓰자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또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거짓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물을 누가 식수로 쓰느냐, 화장실 물로 누가 밥을 짓느냐, 화장실 물로 누가 찌개를 끓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지금 과장해서 거짓 선동하지 마라, 국민들의 이렇게 감정 정서를 건드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 정말 적절한 반박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창피한 줄 알고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매달릴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선동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밖에 없습니다. 그 소재로 가장 지금 국민들에게 잘 먹혀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후쿠시마 원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안민석, 지금 정청래 모두 나서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이 먹혀들고 있다.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원전 오염수를 꼭 바다에 버릴 필요가 있느냐, 과학적 검증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꼭 버려야 하느냐, 뭐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산물 부분도 걸려 있으니까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대내외에 밝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 원전 처리수, 수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제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거짓 선동하고 막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절하게 이 부분을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과 맞물려 있습니다. 뭐 괴담이고 막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게 먹혀든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청래와 안민석 이런 가짜뉴스, 이런 거짓 선동에 대해서 이걸 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를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검찰과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이 분다. 또 큰 건도 아닌데 그동안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 이런 걸 보면 괜히 걸어서 정치권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정치적인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부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 부분도 법적으로 좀 엄밀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라는 걸 짚어봅니다. 그 다음 박지원과 손혜원이 참 앙숙이죠. 목포를 두고 이제 박지원과 손혜원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박지원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또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채용 비리입니다. 이번에는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압력을 넣어서 국정원 산하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게 채용 비리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뭐 정치에 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치로 떠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현실로 나가겠다. 내년 총선에 자기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손혜원이 뭐 별 추잡한 이유 다 보겠다. 윤석열 검찰 경찰 핑계 대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꼭 출마를 해라.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손혜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박지원이 출마하면 자신이 그 반대편에 유세차에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손혜원의 그 목포의 그 부동산 투기 부분이 터졌을 때 박지원이 손혜원을 공격을 했죠. 지금 그 목포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이제는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이 뭐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또 출마를 하면 뭐 희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떠나서 손혜원이 박지원에 대해서 참 추잡한 이유를 들어서 출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면서 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충돌입니다. 이런 다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추잡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80이 넘었다, 70이 넘었다, 나이가 많아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야 하고 처음 정치에 등판을 하는 사람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자신의 경륜으로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도 나와야 하고 정치권에 영입되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과 이 손혜원의 추잡한 이 충돌을 보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박지원이 우리 정치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정치가 얼마만큼 아직도 후진적이냐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박지원이 왜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발을 붙이고 있을까? 민주당에서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또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 박지원이 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박지원이 목소리를 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런 협잡과 배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온 이 박지원이 30년 가까이 정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정치 현실이, 우리 정치 수준이 아직 그것밖에 되지는 않는다. 진영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고, 특히 묻지마 지지를 넘어서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협잡, 배신, 잔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도 받고 있고 지금 재판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 법적인 위반 부분을 떠나서 이 정치 행태 자체가 수준이 낮고 정말 손혜원의 말대로 추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 그래도 뭐 정치권에서 아직도 내년 총선 출마를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역적인 또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개딸로 대표되는 정치적 폭력이 행사되는, 그게 그대로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박지원이 계속 정치권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다. 연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국민들 앞에 박지원과 손혜원이 이런 추잡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제는 내년 총선에는 좀 박지원이나 손혜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청래나 안민석,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적 수준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년 총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총선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 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